전현 당장 군복 벗겨. 병사들 앞에서 확인해 봐야겠어. 창룡부대 연병장은 숨이 막히도록 얼어붙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서 가난한 집 외아들이 죽었는데 지휘관 아들은 PX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던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그날 드러난 여군 쓰리스타의 창룡 문신 진실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국방부 청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층 중장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장미연 중장은 어김없이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쓰리스타.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전 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그녀를 올감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늘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올라간 거 아니야? 여자라서 특별 대우 받는 거지.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장미연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중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부관 김대위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급부대 점검 보고서 검토하시고 오후에는 예산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창룡부대 쪽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장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룡부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대장으로 복무했던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대였죠. 어떤 소문 말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군납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요즘 들어 이런 소문들이 자주 귀에 들어왔거든요. 병사들의 부당한 대우, 장비 부족,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거래들. 창룡은 조선의 수호신이다. 언제나 정의롭고 당당해야 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 장미연은 복도에서 몇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룡부대에서 또 사고 났다더라. 이번엔 뭔데? 병사 하나가 훈련 중에 쓰러졌대. 심장마비라고 하던데. 요즘 젊은 애들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 아냐? 글쎄, 그런데 이상한 게 방한복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문도 있고. 장미연은 발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그녀를 발견하자 급히 입을 다물고 경례를 했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장미연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공문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죠. 발신인 표시가 없는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장미연 중장님께 개인적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장미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지는 거칠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미연 중장님께 저는 창룡부대에서 복무하는 한 병사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 부대에서 김도윤 병장이 훈련 중에 죽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혹한기 훈련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중장님, 저희는 겨울인데도 여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장부에만 있을 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도윤 병장은 시골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추위에 떨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박정우 대령의 아들 박지훈 일병은 PX에서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군대입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군복과 장비들이
대부분 장부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에요. 신형 소총도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20년 넘은 구형만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중장님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창룡 부대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더러운 장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부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발각되면 저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장미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창룡 부대가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아버지의 혼이 깃든 부대가 있었죠.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미연아,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 병사들은 부모가 나라에 맡긴 소중한 자식들이다. 절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떠올랐죠. 정의는 때로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장미연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김도윤 병장, 시골 외아들, 부모님이 농사 지으며 키운 소중한 아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휘관의 아들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런 불공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국방부 청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창룡의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부관, 장미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중장님.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중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장미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수첩 표지에는 창룡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것도 함께 썩는다. 용기 있는 자만이 칼을 들 수 있다. 장미연은 그 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가겠습니다. 창룡의 명예를 되찾으러. 그날 밤 장미연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김도윤 병장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시골 외아들이 추위에 떨다가 죽었다는 그 끔찍한 현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장미연은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창룡 부대 사령관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진실을 알고 싶으면 때로는 높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짜 아래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장 신분으로 가면 모든 게 가려질 테니까요. 미리 꾸며놓은 모습만 보게 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연의 눈에서 번뜩이는 빛이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쓰리스타가 아니다. 이름 없는 늙은 원사로 간다.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아무도 없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가짜 신분으로 창룡 부대 파견 서류를 만들었죠.
박성철 원사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낡은 전투복과 군화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현장 시찰 때 입었던 것들이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허리를 굽히니 말년 원사의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좋아, 이제 박성철 원사다. 창룡 부대까지는 시외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도윤 병장, 당신의 억울함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오후 2시 창룡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 자리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창룡 조형물은 색이 발해 있었고 경비병들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박성철 원사입니다. 오늘부터 임시 배속되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월 중순인데도 병사들 대부분이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고 제대로 된 방한복을 입은 병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연대 본부에서 박정우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오만한 인상이었죠. 박성철 원사님이시군요. 임무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일주일 정도입니다. 장비 점검 업무로 왔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장미연은 직감했습니다. 저녁 시간 부사관 식당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도윤 병장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 겨우 20살인데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부사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방한복도 없이 밖에 나갔는데. 쉿! 연대장님이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했잖아. 또 다른 부사관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일병은 왜 혹한기 훈련에 안 나갔어? 똑같은 일병인데. 그야 연대장님 아들이니까. PX에서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잖아. 정말 기가 막혀. 같은 부대 병사인데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한 병사는 추위에 떨다 죽고 다른 병사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 식사 후 부대를 둘러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무기고에는 녹슨 구형 소총들만 가득했고 보급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최신 장비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당받은 막사 침대에 누워 장미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간절했어요.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김도윤 병장이 마지막을 맞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연은 조용히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박정우 대령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사,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냄새를 맡고 온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며칠 있으면 갈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 특히 보급창고나 무기고 쪽에 얼씬거리면 바로 보고해. 장미연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 발소리가 멀어진 후 장미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도윤 병장의 죽음, 사라진 장비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장미연은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수사를 위해서 말이죠. 새벽바람이 막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과 함께 장미연은 눈을 떴습니다. 부사관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나가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12월 중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사들 대부분이 얇은 여름 전투복만 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박정우 대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오늘부터 혹한기 생존 훈련을 실시한다.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 군인의 자질이다.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무슨 혹한기 훈련이야. 장미연은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점호 후 보급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직이 이 상사가 안내해 주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텅 빈 선반들과 구석에 해진 구형 방한복 몇 벌만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상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신형 방한복 200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최신형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모든 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부는 언제 만든 건가요? 한 달 전 상급부대 점검 때요. 가짜 장부로 상급부대를 속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돌렸던 거였어요. 무기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소총 100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년 넘은 M16 구형 소총만 녹슬어가며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병사 식당에서 더욱 참담한 현실을 봤습니다. 묽은 된장찌개와 김치, 보리밥이 전부였거든요. 한쪽 테이블에서 병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이가 죽기 전날 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춥다고 했지. 그날 훈련복도 젖어 있었는데 갈아입을 여벌도 없었잖아. 그때 한 병사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박지훈 일병은 PX에서 라면이랑 과자 실컷 먹고 있더라. 난방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같은 일병인데 이런 차이가 있나? 우리는 뭐야?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휘관 자식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가난한 농가 출신은 추위에 떨다 죽는다니. 오후에 김도윤 병장이 죽은 훈련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생활관에서 10분 거리의 야산 기슭이었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온도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훈련장 담당 이성훈 상병이 안내해 주었는데 바로 그가 편지를 보낸 병사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김도윤 병장이 쓰러졌습니다. 이성훈 상병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영하 15도였는데 방한복도 없이. 왜 방한복을 안 입었죠? 입을 게 없었어요. 지급받은 것도 빌려줄 것도 없었거든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20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니. 김도윤 병장은 어떤 애였나요? 정말 착한 애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말도 별로 없고 항상 부모님 걱정만 했거든요. 이성훈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농사일 도와드리러 빨리 가고 싶다고 늘 말했는데 그런 착한 애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 이성훈 상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사님, 사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유령 병사 명단이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이름들로 군복이랑 장비를 빼돌리고 있거든요. 장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 병사요? 네, 제가 우연히 보급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김철수, 박영수, 이런 이름들로 수십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몫의 보급품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아마 팔아넘기는 것 같은데. 이성훈 상병이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복사해뒀어요. 증거로 쓰세요. 장미연은 종이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PX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지훈 일병이 따뜻한 난방 아래서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다른 병사들은 추운 생활관에서 얇은 담요로 떨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병장이 훈련장에서 얼어 죽던 그 시간에도 저 애는 저렇게 웃고 있었겠지. 밤이 되어 막사로 돌아가는 길, 장미연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박정우 대령의 부하 헌병 몇 명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막사에 도착해서 이성훈 상병이 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병사들의 이름으로 수백 벌의 군복, 수십 정의 소총, 각종 장비들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어디다 팔았을까? 그리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정우 대령과 몇 명의 부하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사, 뭔가 수상해. 자꾸 보급 창고며 무기고며 기웃거리고. 혹시 상부에서 보낸 건 아닐까요? 설마. 하지만 조심해야 해. 특히 보급 관련 서류는 절대 보여주지 마. 장미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 장미연은 다시 서류를 펼쳐봤어요. 유령 병사들의 명단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가짜 이름들 하나하나가 김도윤 병장 같은 진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거든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숨기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위험한 수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상병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어제부터 박정우 대령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점호 후 장미연은 일부러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한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본부에서 왔어요. 장비 점검 업무 때문에 잠깐 파견 나온 거예요. 요즘 상급 부대에서 점검을 자주 하네요. 작년에도 몇 번 왔었는데 그때 다른 부사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점검할 때마다 이상해요. 갑자기 새 장비들이 나타났다가 점검 끝나면 또 사라지고. 쉿!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장미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역시 상급 부대 점검 때만 임시로 장비를 가져다 놓고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장미연은 이성훈 상병이 근무하는 보급계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부 업무로 나가고 이성훈 상병만 혼자 있었어요. 상병, 어제 준 서류 말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성훈 상병은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사님,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유령 병사만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대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부대요? 네, 서류상으로는 창룡부대 이하의 특수작전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명 규모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대는 실제로 없어요. 이성훈 상병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가짜 부대 이름으로 최신 무기들, 야간 투시경, 방탄복, 엄청난 장비들을 구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총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장미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원. 그 돈이면 부대 전체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군복과 장비를 다 지급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그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해외로 밀매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연대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물건은 언제 부산항으로 보내냐, 돈은 언제 입금되냐, 이런 얘기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박정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상병은 재빨리 서류를 서랍에 숨겼어요. 뭐 하고 있나?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장미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박정우 대령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원사,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할 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나간 후 이성훈 상병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원사님, 위험해요. 연대장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네요. 점심시간에 장미연은 김도윤 병장과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도윤이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한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만 하고 마지막 날에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휴가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훈련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은 왠지 집에 가고 싶다고. 또 다른 병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박지훈 일병하고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김도윤이는 추위에 떨면서도 훈련에 성실했는데 박지훈이는 아버지 백으로 PX에서 놀고만 있잖아요. 심지어 김도윤이가 죽던 날에도 박지훈이는 PX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었어요. 장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계급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후 3시 약속 시간에 맞춰 연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장미연이 들어가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앉으시죠, 원사. 네. 원사님이 여기 온 진짜 목적이 뭔가요? 박정우 대령의 직설적인 질문에 장미연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장비 점검 업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병사들이랑 대화하고 보급 서류를 뒤지고 다니시는 거죠? 점검 업무의 일환입니다. 박정우 대령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시죠. 원사님 정체가 뭔지 알아봤거든요. 박성철이라는 원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장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켰구나.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고 여기 왜 왔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연대장님 지시에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신원을 확인해야겠어. 혹시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옷부터 벗겨봐. 장미연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버텨봐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돼.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자고. 헌병들이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대장실 창문 너머로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장미연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김도윤 병장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설령 내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헌병들의 손이 장미연의 군복 단추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헌병들의 손이 장미연의 군복 단추에 닿는 순간 연대장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 부사관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이 바쁜 와중에. 상급 부대에서 긴급 점검단이 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박정우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헌병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갑자기 미리 연락도 없이? 네, 그냥 깜짝 점검이라고. 지금 당장 부대 전체가 비상이에요. 박정우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장미연을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점검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원사, 일단 가보시죠.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어요. 장미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연대장실을 나오자마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부랴부랴 청소에 나섰고 부사관들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보급 창고 쪽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들이 들어와서 새 군복들과 장비들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역시 점검 때만 임시로 가져다 놓는구나. 장미연은 이성훈 상병을 찾아갔어요. 그는 창고에서 새로 들어온 방한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병, 이 옷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성훈 상병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부대에서 빌려온 거예요. 점검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해요. 그럼 평소에는?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점검 때만 잠깐. 그때 갑자기 박정우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 상급 부대 점검단이 곧 도착한다. 모든 장비 점검하고 특히 보급 상황 완벽하게 준비해.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 군복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점검 끝나면 바로 반납하라고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기고에도 새로운 소총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구나. 1시간 후 점검단이 도착했습니다. 중령급 장교를 단장으로 한 5명의 점검팀이었어요. 박정우 대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창룡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보급 창고를 둘러본 점검단은 만족해했습니다. 오, 방한복 상태가 아주 좋네요. 병사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병사들 복지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박정우 대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장미연은 속이 뒤틀렸어요. 무기고 점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형 K2 소총들이 잘 관리되어 있네요. 네, 병사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이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점검할 때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새 군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던 그 병사들 말이에요. 점검단장이 몇 명의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군복 상태는 어때요? 보고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추위는 안 타요? 보고합니다. 방한복이 완벽해서 춥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나중에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점검이 끝나고 점검단이 돌아간 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들이 다시 와서 모든 새 장비들을 다시 가져갔거든요. 야, 빨리 군복 벗어. 반납해야 한다고. 소총도 빨리 무기고에 넣어. 불과 2시간 만에 부대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병사들은 다시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연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상급 부대를 속이고 병사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이성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원사님, 아까 위험했죠? 연대장이 정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성훈 상병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윤 병장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김도윤이가 죽기 며칠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급 서류를 정리하다가 유령 부대 명단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장미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갑자기 혹한기 훈련에 투입된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빠지는데 김도윤이만 혼자. 설마 의도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요. 이성훈 상병의 말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김도윤 병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날 밤 장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 병장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거든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김도윤 병장의 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설령 내 목숨을 걸더라도. 장미연은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미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이성훈 상병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도윤 병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이에요.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장미연은 조용히 막사를 나와 김도윤 병장이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활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김도윤 병장의 침상은 그대로 비어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고향으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원사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도윤 병장과 같은 생활관을 썼던 최민수 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아, 미안해요. 깨웠나요? 아니에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김도윤이 생각나서. 최민수 일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미연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윤 병장과 친했나요? 네, 같은 고향이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거라 서로 의지했어요. 최민수 일병이 김도윤 병장의 빈 침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사님,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김도윤이가 죽기 며칠 전에 갑자기 무서워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장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보급계에서 돌아와서는 큰일 났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나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게 나으라고만. 그때 갑자기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헌병 2명이 따라왔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민수 일병은 깜짝 놀라며 경례했어요. 보고합니다. 잠이 안 와서. 일병은 나가 있어. 원사하고 할 말이 있어. 최민수 일병이 나간 후 박정우 대령이 장미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사, 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당신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신원을 확인해 보자고. 헌병들이 다시 장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장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김도윤 병장의 죽음, 사라진 군수품들, 유령 병사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정우 대령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어요. 뭘 알고 있는 거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유령 부대까지 만들어서 10억 원 넘는 장비들을 빼돌린 것도 알고 있고요. 박정우 대령이 헌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헌병들이 장미연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좋아. 그럼 고문이라도 해서 토하게 만들어야겠어. 그 순간 장미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바에야 당당하게 정체를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제 정체를 말씀드리죠. 장미연이 군복 단추를 스스로 풀기 시작했어요. 박정우 대령과 헌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군복이 벗겨지면서 장미연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녀의 등에는 창룡부대 사령관에게만 허락된 전설의 창룡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용의 몸체가 등 전체를 감싸며 올라가는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그 문신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헌병들도 당황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도 그 문신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참모 총장의 딸. 박정우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생활관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진짜 장군님이세요? 창룡 문신 전설로만 들었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 연병장에 부대 전체에 장미연의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수백 명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생활관 앞 연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중장님, 진짜 장군님이셨습니까? 병사들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죠? 김도윤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죠? 이성훈 상병도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장미연은 군복을 다시 입으며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령, 장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시죠. 김도윤 병장을 왜 죽였습니까? 저는 유령 부대로 빼돌린 10억 원은 어디에 숨겨뒀고 김도윤 병장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한 거 아닙니까? 박정우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장님, 중장님. 장미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장미연의 정체가 드러난 후 창룡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박정우 대령과 그의 측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헌병들, 박정우 대령을 구금하시오. 장미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변명은 군 법정에서 하시죠. 하지만 박정우 대령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중장님, 저만 체포하시면 안 돼요. 이 일에는 더 큰 손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장미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저는 그냥 말단일 뿐이에요. 박정우 대령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직접 지시했어요. 군납업체들과 손잡고 장비를 빼돌리라고. 장미연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겠네요. 증거를 제시하시죠. 연대장실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문서들, 해외 계좌번호, 거래 내역서. 2시간 후 장미연은 수사팀과 함께 연대장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과 주고받은 문서들, 군납업체 대표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된 수십억 원의 거래 내역까지. 이런,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네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김도윤 병장 관련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보안 위험 요소 제거라는 제목의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김도윤 일병이 그 당시 유령부대 명단을 발견했다. 보안 누출 위험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미연은 그 문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로 김도윤 병장을 의도적으로 죽인 거였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여 처리한다. 방한 장비 미지급으로 자연스러운 동사 유도. 더 읽어갈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한 청년의 목숨을 단순한 보안 위험 요소로 치부하고 냉혹하게 제거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연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대 간부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그녀는 스크린을 켜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창룡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도윤 병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추위에 떨며 훈련장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윤 병장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살해된 겁니다. 두 번째로 유령 병사 명단과 사라진 군수품 기록이 공개됐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병사들의 이름으로 수백 벌의 군복, 수십 정의 소총, 각종 장비들이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 15억 원 상당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밀매 증거들이었어요. 이 장비들은 모두 해외로 밀매되었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갔고 그 돈은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김도윤 병장이 훈련장에서 얼어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간, 박지훈 일병이 따뜻한 PX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감시카메라 영상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의 모습입니까? 가난한 농가 출신은 죽고 지휘관 자식은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의로운 겁니까?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간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정치권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연이 국회의원과의 거래 문서들을 공개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군인의 피와 국민의 세금을 팔아먹은 자들, 그대들은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박정우 대령을 끌고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본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우 대령, 군형법 제86조 적전 도주, 제92조 상관 살해, 제94조 군수품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미연은 김도윤 병장의 어머니 최말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장미연 중장입니다. 아, 장군님. 최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도윤이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냈어요. 정말인가요? 네, 도윤이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최말순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도윤이가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였군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냐고요. 그 울음소리에 장미연도 눈물이 났어요. 한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절규였거든요. 어머님,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들을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날 밤 장미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가서 아버지가 잠든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미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창룡부대의 진실을 모두 밝혀냈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창룡부대가 다시 명예를 되찾을 거고 김도윤 병장 같은 억울한 일도 다시는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군법정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살인, 군수품 절도,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측근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더 큰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어요. 군납 카르텔에 연루된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되었고 관련 업체들도 모두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창룡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연의 지시로 부대 전체가 대대적으로 개혁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병사들에게 최신형 방한복과 군화가 지급되었고 낡은 무기들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식단도 크게 개선되어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와, 이게 진짜 군대밥이야? 한 병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방한복도 정말 따뜻해. 이제 훈련에도 안 추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지휘관의 자식이든 가난한 농가 출신이든 차별 없이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장미연은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중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성훈 상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니까요. 장미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중장님, 김도윤이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께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실제로 최말순 여사에게는
국가에서 특별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김도윤 병장은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장미연은 직접 참석해서 김도윤 병장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어요. 도윤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꿈꾸던 공정한 군대를 만들어 놓을게. 최말순 여사는 장미연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어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억울함을 풀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키우신 아드님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도윤이 덕분에 수많은 후배 병사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창룡부대로 돌아온 장미연은 연병장에서 전체 부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신형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장미연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병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이 지켜야 할 건 무기나 군복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린 사람입니다. 창룡은 썩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연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창룡부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군대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김도윤 병장 같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미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딸이 정말로 군인다운 군인이 되었어요. 몇 달 후 장미연은 국방부에서 새로운 보직을 맡았습니다. 군 내부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이었어요. 이제 창룡 부대뿐만 아니라 정군의 부패를 뿌리 뽑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였죠. 첫 출근 날 사무실 벽에는 김도윤 병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장미연 자신의 신념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장미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김도윤 병장들을 구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좋아, 이번에도 해보자.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청룡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구름이 떠 있었어요. 마치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장미연 중장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룡 부대의 붉은 그림자는 이제 정의의 상징이 되어 모든 부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도윤 병장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후배 병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썩어가던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장 저 여자의 옷을 찢어벗겨. 간첩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벗겨진 순간 드러난 건 백호 부대 사령관에게만 허락된 호랑이의 혼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물, 사라진 약, 그리고 유령 병사의 비밀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강원도 철원, 한국의 최전방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자리한 백호 부대입니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있는 젊은 병사들의 터전이죠.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운 이른 아침,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반듯한 군복에 별 2개가 번쩍이는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최상국 소장, 그는 언론에서 군 개혁의 상징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인물이었죠. 신문 기사마다 그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고 방송에서는 그를 차세대 군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상국이 시차를 나간 사이 병사들의 생활관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강원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솜이 다 빠져서 누런 색깔로 변한 낡은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이승호 상병이 의무실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열제가 떨어졌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 김도연 대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의무실 약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소화제 몇 알과 찢어진 포장지에 감기약 2알이 전부였거든요. 김도연 대위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충분했어요. 병사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의약품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겨울철 추가 지원금도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온 대화가 김도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도 잘 처리됐지? 네, 서 여사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건들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두 남자의 수상한 대화였어요. 김도연은 몰래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는 한 여인이 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예비역 중장이자 한국 군사사에서 전설로 불리는 여군 장군이었죠. 그녀는 삼성 장군이라는 뜻의 3스타로 불렸고 현역 시절에는 병사들과 모든 고생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윤정이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졌던 그 시절 말이죠. 당시 윤정이는 장군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병사들과 함께 보리밥에 김치 한 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고급 장교 식당은 아예 발길도 끊었어요. 병사들이 굶주리는데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옛 부하 박준석 중령으로부터 온 전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장군님, 백호 부대 상황이 심각합니다. 병사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윤정희의 눈이 번뜩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령 병사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병사들을 뜻했어요. 그들의 급여와 물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죠. 박중령,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게.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전해준 이야기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아프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정이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복과 달아빠진 전투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현역 시절 마지막까지 입었던 것들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윤정이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백호 부대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윤정이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년 원사로 신분을 위장해서 부대에 잠입하기로 했죠. 진실을 파헤치고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정이는 전역 후 서울에서 군인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현역 병사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재단 사무실에서 병사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서류를 검토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준석 중령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백호 부대를 지휘할 때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급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백호 부대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찻집에서 만난 박준석의 첫마디는 윤정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백호 부대 병사들이 약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감기 걸린 병사가 해열제 하나 구하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박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령 병사라는 것은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중 하나였거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사들을 서류상에만 등록해놓고 그들의 급여와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백호 부대의 병사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게.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전해준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병사들은 한겨울에도 낡은 내복을 입고 지내야 했고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참고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의무대에 가보니 약장이 텅 비어 있더군요.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와 해열제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준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단장 비서실 냉장고에는 비싼 수입 주사제와 약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충분히 배정되었을 텐데 그 돈들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사단장 비서실에 있다는 그 비싼 약품들은 또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중령, 자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나?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더 수상한 점들이 있어요. 최상국 소장의 부인 서미란이 사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 직원 명단과 부대의 유령 병사 명단이 묘하게 겹친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윤정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사설병원, 유령 병사 명단, 사라진 의약품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부정부패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복과 전투화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그것들을 꺼내든 윤정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정이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굳건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장군의 계급장 대신 말년 원사의 신분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말년 원사로 위장해서 부대에 잠입해야겠어. 윤정이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원사라는 계급은 부사관의 최고 계급으로 부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신뢰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신분으로 위장한다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책상 위에 놓인 백호 부대의 옛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녀가 병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했고 조국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백호의 이름을 더럽힐 순 없어. 내가 나서야 한다.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백호 부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영웅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피로 물든 백호 부대가 지금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이는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말년 원사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부대 배치를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낡은 군복을 입고 백호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원도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우리 병사들을 구해내겠어. 백호 부대 정문을 통과한 윤정이는 말년 원사 윤숙자라는 가명으로 부대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본 군복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어깨에 빛나던 별 대신 원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병사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정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무실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어요. 약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소화제 2알과 포장지가 찢어진 해열제 서너 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정이가 김도연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나왔는데 약품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본부에 문의해봐도 이미 납품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고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창백한 얼굴의 병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승호 상병이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듯 몸을 떨고 있었죠. 군의관님, 열이 너무 심해서요. 약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승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도연 대위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병, 미안하다. 해열제가 떨어졌어. 며칠만 더 기다려봐. 이 말을 들은 이승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정이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젊은 병사가 감기약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혹시 다른 곳에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김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해요. 사단장 비서실에 가끔 의료진이 드나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병사들이 접근할 수 없죠. 윤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김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년 원사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사단장 비서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원사라는 계급의 특성상 부대 내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비서실 뒤쪽에 있는 창고 같은 공간을 발견한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고급 외제 주사제들과 수입 약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병사들이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는 물론이고 값비싼 영양제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윤정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기본적인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많은 의약품들이 숨겨져 있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이름이 서미란 메디칼로 되어 있었어요. 최상국 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죠. 그리고 그 서류에는 병사들을 위해 납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정희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의약품들, 납품 서류, 그리고 보관 현황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희는 김도연 대위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김도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원사님, 그럼 병사들 약이 전부.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서미란이 납품업체와 짜고 병사들 몫을 빼돌린 겁니다. 병사들이 받아야 할 약품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김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병사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의료진으로서의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희는 김도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이 바로 진실을 밝혀낼 때입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윤정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사들과 대화하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급식비, 생필품비까지도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겨울인데도 두꺼운 외투 하나 없이 얇은 군복만 입고 지내야 했죠. 원사님, 약 좀 주세요. 또 다른 병사가 윤정희에게 다가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정희는 부대 내에서 자연스럽게 병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년 원사라는 신분 덕분에 병사들도 그녀를 편하게 대했고 각종 업무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취사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이는 병사들과 함께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배식을 받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식판에 올라온 반찬들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은 누렇게 뜬 오래된 쌀로 지었고 국은 거의 물에 가까웠습니다.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날 정도로 상해가고 있었고 다른 반찬들도 신선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국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이승호 상병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의무실에서 만났던 그 병사였죠. 여전히 감기가 낫지 않은 듯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상병, 감기는 좀 나아졌나요?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원사님. 약도 없고 이런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원사님, 혹시 아세요? 명단에는 있는데 저희 중대에는 없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승호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유령 병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 몫으로 나온 밥, 군복, 급여가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요. 윤정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가 나온 것이었어요. 상병,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요? 윤정이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이승호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행정반에서 일하는 선임이 말해줬어요. 명단상으로는 우리 중대에 150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30명밖에 없다고요. 그 20명 몫의 모든 것들이 매달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승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병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녀는 이승호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곧바로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반에는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말년 원사라는 지휘 덕분에 서류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어요. 윤정이는 부대원 명부와 급식 신청서, 그리고 물품 배급 명단을 차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기록된 인원수가 달랐어요. 급식 신청서에는 150명, 물품 배급서에도 150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부대원 명부에는 130명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명의 유령 병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윤정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유령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모든 이름들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기억을 되짚어 보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단장 비서실에서 본 서류들 중에 서밀한 메디칼 직원 명단이 있었어요. 윤정이는 급하게 그때 찍어둔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병사 명단과 서밀한 메디칼의 직원 명단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민수, 모든 이름이 똑같았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최상국 소장과 그의 부인 서미란이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인 부정부패였던 것이죠. 윤정이는 두 장부를 대조하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유령 병사들의 급여는 서밀한 메디칼로 흘러갔고 그들 몫의 급식비와 물품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의 질이 형편없었던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인원보다 적은 예산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 병사들의 목까지 떠안으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의약품 창고, 납품업체 서류, 유령 병사 명단, 그리고 서밀한 메디칼 직원 명부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이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정부패가 백호 부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김도연 대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도연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원사님,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었다니.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병사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서밀한 메디칼로 넘어간 거군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급식비, 생필품비, 심지어 급여까지도 빼돌린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윤정이 앞에는 중대한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상부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결정적인 현장을 잡기 위해 기다릴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백호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이른 아침 연병장에서는 정기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말년 원사의 신분으로 의무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들것과 응급처치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병장 한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신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고 병사들은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상국 소장이 몇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연병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상국의 시선이 연병장을 둘러보다가 들것을 손보고 있는 윤정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윤정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 장비를 점검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부사관, 최상국이 윤정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 장비를 정리했어요. 이 모습을 본 최상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거기 늙은 부사관, 나를 못 봤나? 최상국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윤정이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최상국이 성큼성큼 윤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늙은 부사관, 이름이 뭐야? 왜 나를 무시해? 목소리에는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장비 점검 중입니다. 간단하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소장인 나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해? 최상국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부대 사람이 맞나? 신원을 확인해봐. 그때 최상국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부대 안에서 자신의 비리를 캐내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 이 정체불명의 원사가 그런 인물은 아닐까요? 간첩일 수도 있다. 최상국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당장 옷 벗겨서 신원을 확인해라. 어디서 온 정체불명의 놈이
우리 부대를 염탐하고 있는 거야. 연병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헌병들이 조심스럽게 윤정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간첩 운운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어요? 윤정이는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헌병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상국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원사님, 이승호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든 원사님이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윤정이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원 확인을 위해 복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헌병 중 하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도 이런 일이 내키지 않았지만 소장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순간이 와야 진실이 드러나겠지. 사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침내 때가 왔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헌병이 윤정이의 군복 상의에 손을 대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최상국은 승리의 확신에 차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겠군. 감히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상국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연병장에 선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곧 한국 군사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어요.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 이제 백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백호 부대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헌병의 손이 윤정이의 군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백호 부대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었죠. 헌병이 윤정이의 전투복 상의를 벗기는 순간 연병장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어요. 윤정이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백호 사령관에게만 허락되었던 전설 속의 그 호랑이 문신이었어요. 검은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거대한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용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가 등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생생했어요. 연병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군 복무 기간이 긴 고참 부사관들이었습니다. 저건 설마 한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백호의 전설, 윤정의 장군님이시다. 또 다른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장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쓰리스타, 중장님이시잖아. 진짜 윤정의 장군님이야.
여기저기서 경악과 감탄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와 존경으로 가득 찼어요. 최상국의 얼굴은 혈색을 완전히 잃고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간첩이라고 몰아세웠던 상대가 바로 자신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전설의 장군이었다니요.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천천히 상의를 다시 입으며 최상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최상국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장군님. 최상국이 경직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윽박지르던 상대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눈물이 동시에 흘렀어요. 평생 들어만 봤던 전설의 장군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장군님께서 왜 여기에? 이승호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냈던 친근한 원사님이 알고 보니 그 유명한 윤정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병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최상국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몰라보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보안을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보안? 윤정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병사들이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것이 보안입니까? 유령 병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빼돌리는 것이 보안입니까? 이 말을 들은 최상국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부정부패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병사가 뭐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그거였나요?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이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의약품들, 부족했던 급식비들,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어요. 백호의 이름을 더럽힌 자. 윤정이가 최상국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최상국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방법도 도망갈 길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죄악이 전설의 장군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김도연 대위가 앞으로 나와 윤정희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다는 기쁨과 감격의 박수였습니다. 윤정이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백호부대 출신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약속은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어요. 최상국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윤정의 장군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의 사령관들과 장성들이 모여든 이 자리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이 백호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회의실 앞쪽 단상에는 윤정의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역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고발자로서 특별히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참석한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상국 소장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병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는 이미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였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 여러분. 윤정이가 차분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백호 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윤정이가 리모컨을 들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의무대 약장의 모습이었어요. 낡고 유통기한이 지난 몇 알의 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호부대 의무대의 현실입니다. 조국을 지키는 병사들이 감기약 한 알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몇몇은 고개를 떨구며 부끄러워했어요. 두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단장 비서실 냉장고 안에 가득 차 있는 고급 외제 주사제와 수입 약품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이곳에는 병사들을 위해 배정된 의약품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수입 약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참석한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대체 뭡니까? 병사들 몫이 왜 거기에 있는 거죠?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세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두 개의 명단이었습니다. 하나는 백호 부대의 유령 병사 명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밀한 메디칼의 직원 명부였어요. 여러분, 이 두 명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김철수, 박영희, 이민수, 모든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성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유령 병사들의 정체가 바로 최상국 소장 부인의 병원 직원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윤정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약품 운송 기록들이었어요. 병사들을 위해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떻게 서밀한 메디칼로 빠져나갔는지 그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송 기록에는 납품업체에서 부대로 들어온 의약품들이 다시 서밀한 메디칼로 이송되는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송비까지 군 예산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윤정이는 최상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상국 소장, 그대는 병사들의 생명을 팔아넘겼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최상국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섬이란이 무슨 짓을 한 건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윤정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셨겠군요. 5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상국이 섬이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의약품 거래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최상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회의실에 참석한 장성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벌어졌다니, 병사들을 저렇게 괴롭혔다고.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최상국 소장과 섬이라는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상국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최상국은 섬이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며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헌병들이 섬이란을 연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섬이란 메디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된 섬이란도 곧 이곳으로 압송될 예정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윤정이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일어서서 윤정이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 정신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백호 부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법정에서는 최상국과 섬이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모든 재산도 몰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사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군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보도했고 두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윤정이는 다시 백호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장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는 물론이고 비타민과 영양제까지 풍부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정이를 맞이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이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에는 감기 걸린 병사가 와도 바로 약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윤정이는 약장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모습이군요. 그녀의 마음에도 따뜻한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취사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배식을 받는 병사들의 얼굴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들 밝고 건강한 표정이었거든요. 식판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쌀밥은 윤기가 흘렀고 국물은 진한 육수로 끓인 것이 분명했어요. 반찬들도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병사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윤정이는 이승호 상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창백하고 병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병? 윤정이가 이승호를 불렀습니다. 이승호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일어나 경례했어요.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떠냐?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나? 윤정이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이승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윤정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윤정이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배고프고 아픈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마음이 생기겠어요? 윤정이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당당히 조국의 수호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이는 연병장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활기차게 훈련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암울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렸거든요.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윤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병사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윤정이는 백호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이승호를 비롯한 병사들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이승호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 높이 울려 퍼졌어요. 윤정이도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에 몸을 맡긴 윤정이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백호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백호는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부패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지. 나는 끝까지 파수꾼으로 남아 있어야겠다. 가을 하늘 아래 백호 부대의 병사들은 눈물과 웃음이 섞인 감격 속에서 진정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린 사람이다. 백호는 썩지 않는다. 그들의 외침은 강원도 산골짜기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고 윤정이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